지난주 역사추리는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맞아 수원성이 조선시대의 신도시 개념으로 건설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의 신도시 수원성의 축성은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혈융원으로 옮기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긴 후 정조는 매년 이곳을 찾았습니다. 정조가 경기도 일대의 능을 찾은 것은 제위 24년 동안 모두 75차례나 됩니다. 다른 왕들이 제위 기간 중 불과 한두 차례 능행을 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조는 왜 이처럼 자주 능행을 했을까요? 우선 지난 8일 수원에서 있었던 정조의 능행 재현 현장에서부터 그 이유를 추리해 봅니다. 정영실 아나운서입니다. 이곳은 수원시와 경기도가 경계를 이루는 지지대라는 고갯마루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기념해서 200년 전에 정조의 수원성 능행차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행렬은 수원성 건설이 거의 마무리되던 1795년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서 혈융원으로 참배길을 떠났던 정조의 어가 행차입니다. 행렬의 제일 앞에는 이곳의 행정 책임자 경기감사가 섰고 그 뒤에는 총리 대신인 최재공이 행렬을 이끌고 있습니다. 왕실의 비석격인 내인들도 검은 너울을 내려쓰고 행렬을 따르고 있습니다. 200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 50여 명의 호위병 뒤로 정조의 어가가 지나갑니다. 행렬의 중앙쯤엔 엄중한 호위 속에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가마가 있습니다. 200년 전 그 행렬이 그랬듯 오늘날의 행렬에도 연도엔 지켜보는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지금 수원성 북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래로는 정조 일행의 행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정조 일행의 행렬은 선두에서부터 끝까지가 무려 4km의 거대한 어가 행렬입니다. 오늘 정조의 능행길에는 무려 1,400여 마리의 말과 2,000여 명의 사람이 동원이 됐습니다. (200년) 전 그 거대한 행렬은 배 다리로 한강을 건너서 수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조의 능행차 모습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그 장관을 구경하기 위해서 능행차 주변에는 언제나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국왕의 능행차는 온 백성의 지대한 관심 속에 치러진 국가적인 행사이자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원시가 이 행렬을 재현하는 데는 무려 7억의 재정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200년 전 정조가 행차를 했을 때도 그 경비와 백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노역은 적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이같이 엄청난 행차를 그토록 자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행차입니다. 당시 임금의 능행은 오늘날 대통령의 취임식 때나 구경할 수 있는 카퍼레이드 같은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정조의 능행이 방금 보신 이 행차처럼 언제나 규모가 컸던 것은 아니었지만 정조는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이 거대한 행차를 1년에 서너 차례씩이나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손꼽히는 성군, 백성들을 위해 수많은 개혁 정책을 펼쳤던 정조가 이처럼
거창한 능행을 자주 했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곳이 바로 현능원, 지금의 육릉입니다. 이곳에는 정조의 친아버지인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지 17년째 되던 해에 양주의 배봉산에 있던 친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명당 중의 명당이라는 이곳 수원 땅으로 옮기고 현릉원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는 28살의 한창 나이에 아버지인 영조의 손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 굶어 죽어야 했던 비운의 왕세자였습니다. 이모 화변이라고 불리던 이 비극적인 사건은 흔히 사도세자의 정신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정조에게 사도세자의 죽음은 당시 집권층이던 노론과 세자를 비호하던 소론과의 당파 싸움 때문에 비롯된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불과 11살의 나이에 처참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던 정조. 정조가 현릉원으로 묘를 옮기고 매년 정기적으로 능행을 했던 것은 죄인으로 죽어가야 했던 아버지에 대한 복권의 의미이자 효심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그 점은 정조가 행차한 길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조의 능행길은 창덕궁에서 동작 나루를 건너서 과천을 거쳐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처음으로 사도세자의 능을 찾던 정조는 그 능행길을 지금의 시흥대로로 옮겼습니다. 과천에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가담한 김양로의 묘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흥을 통과하는 새로운 능행길, 안양천을 건너는 만안교가 이때 놓였고 그 뒤로 역대 국왕들의 능행길은 물론 훗날 경부선 철도와 일본 국도도 이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현릉원을 찾은 정조는 아버지의 묘소를 배양하면서 매번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모의 정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지지대 고개입니다. 정조가 현릉원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항상 이곳 지지대를 넘어야 했습니다. 정조는 이곳에서 어가를 멈추고 가마에 내려서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수원 땅을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개를 넘게 되면은 수원 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이곳에서 가마를 내려 몇 번이나 현릉원이 있는 수원 땅을 뒤돌아보며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조의 명으로 원래 사근마루라고 불리던 이곳은 지체하고 또 지체하는 곳이라는 뜻의 지지대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이곳 지지대에서 사도세자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한 수의 시로 남겼습니다. 정조가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으로 현릉원을 자주 찾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뿐이었을까요? 정조가 재위 기간 중에 현릉원을 찾은 것은 13차례입니다. 그러나 능행을 한 것은 모두 75차례에 이릅니다. 정조는 조선조 500년을 통틀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주 능행을 했고 이는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조의 능행시 있었던 한 사건에서부터 그 단서를 찾아봅니다. 선능을 배알하러 나선 정조의 행차가 서빙고 나루에 도착했습니다. 전하,
잠시 지체하셔야 되시겠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 어찌 이리 지체되는고? 지난밤 이경에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선창의 홍살문 안팎이 모두 물에 잠긴 줄 아옵니다. 허허, 큰일이라고. 내각 제조 김종수와 성공감 제조 서일인 등은 어서 가서 물의 형세를 살피고 오라. 예. 전하, 강물은 가 없이 아득하고 해는 벌써 석양으로 향하고 있는데 선창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으니 강을 건너기가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어가를 돌려 궁으로 돌아가심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전하. 이미 행차를 시작하였는데 물살이 불었다는 이유로 회가를 한다면 전하의 채통이 어찌 되겠사옵니까? 잠시 효창묘의 제전으로 거동하여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한 줄로 아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벌써 해는 기울기 시작하였는데 짧은 가을에 옥체라도 상하신다면 어찌한단 말씀이옵니까? 이대로 돌아가심이 가한 줄로 아옵니다. 머물러 기다리자느니 궁으로 돌아가자느니 불어난 물살 앞에 어가를 세워두고 대신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이 거의 행차를 궁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을 무렵 정조는 단호하게 능행을 멈출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만들어 하라. 와인이 이미 선능으로 행차할 것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놓았다. 이미 어가가 행차한 것을 백성들이 알고 기다리고 있을 터 이같이 작은 일로 행차를 돌려 백성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속히 선창을 수리하도록 하라. 방금 보신 사건에서 정조가 능행을 취소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로 든 것은 바로 임금의 행차를 기다리는 백성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과의 약속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능행하는 어가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곧 정조의 능행 목적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능행길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정조의 행차 시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795년 5월) 정조가 어가를 멈추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것은 꽹과리 소리가 아니더냐. 그러한 줄로 아옵니다. 허허, 또 어느 백성이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러 온 것이 분명하구나. 어서 가서 사연을 받도록 하라. 어가 행렬 앞에 요란한 꽹과리 소리. 그것은 엄연히 불경죄에 해당할 만한 사건이었으나 정조는 그 사연을 친히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엄하다. 지존하신 임금께서 거동하신 곳에 미천한 백성이 어찌 이리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게야? 황공하옵니다. 감히 눈을 감고 죽기에는 원통하고 억울한 사연이 있사와 죽기를 각오하고 이같이 무례한 일을 저질렀나이다. 성상의 은혜가 하여와 같아 그 뜻을 알고자 하시니 격쟁한 사연을 소상히 아뢰도록 하라. 저는 장원에 사는 류모라고 하옵니다. 저의 남편은 고찬성 철정공 11세 손이며 유복 독자인 정준이라고 하옵는데
장원부사 이여절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기로 그의 원을 풀어주옵사고 감히 청하려 하였나이다. 꽹가리를 두드린 장본인은 창원부에 사는 양반가의 젊은 여인 류씨. 그녀가 고한 억울한 사연인즉 남편이 창원부사 이여절의 학정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으니 그 수령에게 이유 없이 인명을 살상한 죄를 물어서 죽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행차를 하던 중에 어떤 여인이 꽹과리를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행차할 때 누군가 뛰어들어 소란을 피우며 민원을 호소한 셈입니다. 이것을 격쟁이라고 합니다. 격쟁, 참 생소한 말입니다만 격쟁이란 임금에게 직접 민원을 호소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의 소원제도였습니다. 정조의 어가 행렬을 기다렸던 백성들은 바로 이 격쟁을 통해 민원을 호소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격쟁이란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창덕궁입니다. 조선시대 억울한 사연을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려던 백성들은 바로 이곳 창덕궁의 걸레에까지 들어와서 제가 친 것처럼 징이나 꽹과리를 두드림으로써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실록 속에는 몰래 궐안으로 들어와서 격쟁을 했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격쟁은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임금에게 직접 알릴 수 있었던 직소제도였던 것입니다. 영조대에 편찬된 속대전이라는 법전에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호소, 격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격쟁이 조선 초기에 백성들의 민원을 받아들이던 신문고를 대신해서 생겨난 소원제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문고는 왜 사라져버렸던 것일까요? 신문고가 설치된 것은 1401년 태종 때였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북을 두드리게 함으로써 백성의 뜻이 임금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신문고는 조선조 초기부터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여론 수렴 장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 수렴 장치로서 신문고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신문고가 설치됐던 곳은 당시 의금부 당직청 앞으로 그 위치부터가 백성들은 가까이 하기 힘든 곳이었고 신문고를 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충족돼야 했습니다. 신문고를 칠 수 있는 사람과 사건의 내용이 엄하게 제한돼 있었고 그 절차도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신문고는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신문고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격쟁이 대신하게 됩니다. 신문고가 명실상부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격쟁이 새로운 민소의 수단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격쟁이 등장하는 시기는 대체로 신문고가 유명무실해지는 16세기 중엽부터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의 기록에서는 이 격쟁을 민소, 즉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단이라고 했고 민소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실질적인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단은 격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호소해도 풀 수 없었던 민원을 최고 권력자에게 호소할 수 있게 한 제도. 격쟁이란 조선시대의 헌법 소원제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격쟁이 대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격쟁 사건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격쟁은 언제부터 국왕이 행차를 할 때 거리에서 이루어지게 됐는지, 격쟁과 능행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헌법 소원제도 이 격쟁이 보다 활성화된 것은 정조대에 이르러서입니다. 이 정조대에 이르게 되면은 격쟁은 백성들의 합법적인 소원제도로 확실히 자리 잡게 됩니다. 정조가 편찬을 명했던 이 일성록 속에는 격쟁과 상언에 대한 기록이 4천여 건이나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격쟁에도 민원을 호소할 수 있는 주체와 내용 면에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격쟁의 횟수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정조대에 이르러 상언과 격쟁의 발생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유독 정조대에 이르러 격쟁이 증가했던 것은 왜일까요? 정조는 즉위 직후에 격쟁을 허용하는 법률을 반포합니다. 즉 우회 격쟁, 즉 무슨 말이냐면은 국왕의 시위대 밖에서 하는 격쟁은 허용한다 하는 것이 바로 우회 격쟁인데요. 우회 격쟁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격쟁이 이제 합법화되는 거죠. 그 격쟁의 합법화는 결국 격쟁이 이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격쟁할 수 있는 내용도 대폭 확대시켜줍니다. 그 이전처럼 개인적인 억울함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리, 고통 이런 것까지도 호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걸 당시 기록에서는 민은이라고 그러는데요. 즉 백성들의 고통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민은을 호소할 수 있게 해줌에 따라서 백성들은 전반적인 문제를 이제 격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격쟁의 법제적인 허용과 격쟁할 수 있는 내용의 확대,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정조대에 취해진 격쟁의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성록에서 격쟁과 상언에 대한 기록을 잘 살펴보면은 이 정조의 능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격쟁과 상언에 대한 판결이 대부분 정조가 능행을 한 직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격쟁과 상언이 임금의 능행차 때에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조대에 편찬된 전율통보에는 아예 격쟁에 대한 규정이 달라져 있습니다. 국왕이 행차를 나왔을 때 그 시위하는 군사들 밖에서 쇠를 두드리는 것을 격쟁이라 한다. 정조대에 이르러 격쟁은 곧 임금의 행차 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성록에 나타난 격쟁과 상언에 대한 처리 상황을 표로 정리해보면 한 번 능행에 수백 건의 상언 격쟁을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정조의 능행을 기다려서 격쟁과 상언을 올렸다는 반증입니다. 정조 전 때까지 격쟁은 주로 권례에서 이루어졌고 이 권례 격쟁조차 때로는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대에 이르게 되면 국왕이 행차를 할 때마다 언제나 격쟁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격쟁과 상언의 발생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정조는 능행을 할 때엔 미리 백성들에게 격쟁이나 상언을 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조가 그처럼 자주 능행을 한 것은 백성들로부터 격쟁과 상언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정조의 능행은 곧 백성들에게 격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하나하나 일일이 들어주려 했던 정조의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호소했던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능행의 목적이 단순히 백성 개개인의 민원 해소 차원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격쟁을 했던 류씨 여인 사건으로 돌아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사연인지 소상히 아뢰도록 하라. 격쟁을 한 사람은
왕의 행차를 방해한 죄로 일단 처벌을 받은 뒤에야 그 사연을 소상히 아뢰를 수 있었습니다. 격쟁이는 그 사연을 반드시 말로 호소해야 했고 그것을 형조에서 글로 작성해 임금에게 올리게 돼 있습니다. 제 남편은 나이 25되는 서생이옵니다. 인품이 강직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며 인명을 살상하기를 보통으로 하는 장원부사 이여절에게 미움을 산 것이 화근이었사옵니다. 장원부사 이여절이라는 자는 성질이 사나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과 같이 여기옵니다. 장원 백성들 가운데도 이여절에게 죄 없이 잡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무려 30명이 넘사옵니다. 마침 한 관리가 이여절이 죄 없이 사람을 때려 죽인 사실을 알고는 그 사실을 경상 가명에 보고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이여절은 오히려 그 관리가 거짓 보고를 하였다며 모함에 쫓겨나게 하였사옵니다. 이여절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창원의 유지들에게 자신을 유임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리도록 사주를 하였사옵니다. 제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을 심하게 꾸짖었사옵니다. 30여 명의 원혼이 경례를 떠돌고 있는데 이 무슨 작태냐고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여절은 제 남편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생각을 품었사옵니다. 이여절은 함정을 파서 제 남편에게 창원부의 일을 맡기고는 그 일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끌고 가 문매제를 하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너는 나이 어린 서생으로 관의 정치에 대해서 시비를 주동하고 관의 일을 방해했으니 내 죄는 죽어 마땅하리라. 이여절은 곤장이 부러지지 않으면 장을 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곤장을 치는 나졸이 기운이 다하면 그 나졸을 바꾸기를 무려 6번이나 하였사옵니다. 게다가 남편이 이미 기절하였는데도 오히려 장을 치고 심지어는 목숨이 다했는데도 모른 채 옥에 가두었사옵니다. 이 어찌한 고을의 수령으로서 감히 할 수 있는 일이겠사옵니까? 남편의 원수를 못 갚으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사와 전리길을 달려와 호소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여자를 인명을 남살한 죄로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 주시옵소서. 격쟁인들이 호소한 내용 가운데는 지방 수령들의 학정이나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창원부사 이여절의 경우 그 죄가 이미 경상 가명에 알려져 있음에도 처벌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만일 격쟁이란 제도가 없었다면 이 같은 사연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격쟁이란 이처럼 백성들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자 정조가 궁궐에만 있어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지방정치의 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조의 보다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격정인의 호소는 문서로 작성돼서 3일 내에 임금에게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사건의 처리가 지연돼서 민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조가 특별히 마련한 법이었습니다. 사안을 보니 장원부사 이여절의 죄상이 류여인이 말한 것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벌을 면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그렇사옵니다, 전하. 지금 유녀는 나이가 겨우 20여 세로 남편이 피사된 후 그 원한을 갚기 위해 영업과 경양 사이를 울부짖으며 분주한 지가 벌써 10수개월이 된다 하옵니다. 이어절의 수령으로서 법에도 없는 형벌을 자행하고 인명을 마구 살사한 것이 보도 듣도 못하던 일이다. 경상감사에게 엄히 명하여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 한 달 후 어명에 따라 경상감사 조진택의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경상감사 조진택의 조사 보고서는 온통 이어절의 행동을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방벽을 설치한 것은 국왕의 뜻을 백성들에게 펴도록 한 것인데 어찌하여 조진택은 창원에서 남사를 소홀히 하고 정신을 쏟지 않았으며 이 발각되자 또한 감히 두둔하고 비호하려 드는가? 감사 조진택을 잡아와 구초를 받은 뒤 법대로 엄정히 취재하도록 하고 전정원 유경을 창원의 의사로 파견해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토록 하라. 암행어사 유경의 조사 결과 창원 부사 이여절의 죄상은 낱낱이 밝혀집니다. 결국 이여절은 옥에 갇히고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상감사 조진택은 파직을 당한 뒤 유배됩니다. 결국 한 백성의 격쟁으로 지방의 관찰사가 죄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격쟁은 이처럼 올바른 정치를 펴기 위한 여론 수렴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조가 그처럼 자주 능행을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조는 왜 하필이면 능행이란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조와 대신들의 입장 차이에서 발견됩니다. 정조가 격쟁을 허용한 후 상언과 격쟁은 남발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곧바로 격쟁의 문제점을 들어 격쟁인을 처벌하자고 나섰습니다. 전하, 근래 백성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수령이나 감사에게 호소하기 족한 것도 국왕에게 아뢰는 것을 예산일로 여기고 있나이다. 바라오건대 상어를 하거나 격쟁을 하는 자는 모두 멀리 유배를 보내 엄히 징계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국법의 지엄함을 널리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아옵니다. 그래야면 어찌 백성들의 억울함을 능히 풀어줄 수 있겠는가? 국왕은 무리요, 백성들은 고기와 같은 법. 과인이 격쟁을 널리 허용한 것은 백성들의 뜻을 친히 알고자 함이라. 격쟁인이 어떤 내용의 민원을 하소연하더라도 모두 받아들이되 적발해서 그 죄를 묻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오나 전하, 백성들이 뜬소문까지 만들어 수령과 방백을 고소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사옵니다. 그리하면 어찌 능히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렇사옵니다, 전하. 부득이 상언해야 할 백성이 있으면은 안으로는 경조와 형조, 밖으로는 해당 욱과 도에 반드시 먼저 허락을 얻은 연후에 격쟁할 수 있도록 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그렇지 않다. 격쟁인이 그토록 많은 것은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방책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그 사연을 미리 허락받도록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전하, 백성들이 같은 일로 격쟁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사오니 이 또한 막아야 할 일이옵니다. 같은 일로 격쟁을 하는 자는 형조에서 잡아
처벌할 수 있도록 윤허해 주시옵소서. 아니 될 일이다. 백성들의 뜻을 국왕이 능히 알고 그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임금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리인터 격쟁이는 그 뜻을 들은 뒤 풀어주도록 하라. 정조의 입장에 신하들은 또다시 신문고 복설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하면 전하, 신문고를 대궐 밖으로 옮겨 백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차 시의 격쟁은 금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그러합니다, 전하. 전대 영조대왕께서도 격쟁을 금하고 신문고를 다시 설치한 예가 있사옵니다. 그렇지 않다. 신문고를 대궐 밖으로 내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장하는 일이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격정은 예전부터 전래한 고유한 법으로 신문고에 설치하는 별개의 일인 법. 격쟁을 막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노라. 격쟁과 상언 등 백성들의 직소에 대한 대신들의 반대 입장은 비단 정조 때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지속된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임금이 직접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곧 신권의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는지도 모릅니다. 정조가 효심이란 커다란 명분을 내세워 자주 도성 밖을 나갔던 이유, 그것은 어쩌면 이처럼 격쟁을 반대하는 대신들의 명분을 없애면서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책은 아니었을까요? 정조가 능행을 했던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정조가 처음으로 행찬 능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수은묘였습니다. 영조가 승하하기 직전 정조는 영조에게 수은묘에 참배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묘소에 처음으로 참배한 정조는 엎드려 잔디를 쓰다듬으며 옷소매가 닿아졌도록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정조의 능행은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즉위 3년째가 되던 해 정조는 다시 영릉을 참배합니다. 영조가 즉위 30년이 지나서야 첫 능행길에 올랐던 것과는 달리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능행에 나섰던 것입니다. 영릉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조는 경기감사에게 여주고을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명해 농사일과 고충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정조의 능행은 경기도 일대의 모든 능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정조의 능행길엔 반드시 백성들과의 의도적인 만남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정조는 어가 행렬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친히 생활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재위 24년간 75차례나 능행을 했던 정조. 정조의 능행길은 그 백성 속으로 들어가는 정조의 발걸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정조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국왕이 직접 백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신뢰가 바로 국왕이 능행을 하는 거죠. 즉 능은 대체적으로 경기도 일원에 있을 테니까 국왕은 경기도 일원의 능행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백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죠. 즉 여론 수렴의 폭이 도성 내의 서울 시민으로부터 경기도 일원으로까지 더 확대됐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왕이 그렇다고 해서 저 충청도나 전라도까지 가는 건 아니고 경기도 일원에까지만 움직이게 되니까 암행어사를 파견해갖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했죠. 이와 같은 정조대 국정 운영이 지니는 의미는 결국은 민본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민본 정치, 즉 애민 정치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의 근대적인 민권 의식이 성장하는 것이었죠.
백성에 대한 정조의 생각은 이미 왕세손 시절 영조와 나눈 대화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가 민에 의존한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왕은 백성이 없으면 나라를 튼튼히 할 수 없기 때문이옵니다. 은혜가 골수에 미치고 사랑이 가슴속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국왕이 능히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은 모두 이와 같이 될 것이옵니다. 국왕은 높은 데 사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는가? 항상 생각하며 애민을 잊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될 것이옵니다. 정조는 자신의 통치 철학의 제1을 인재를 양성하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두었습니다. 백성의 배고픔은 곧 나의 배고픔이며 백성의 배부름은 곧 나의 배부름이다. 국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으며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 인주의 직책은 그 첫째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에 있으며 그 다음이 성현을 받드는 것이다. 늘 백성이 다칠까 걱정하듯 백성의 삶을 살폈던 애민의 군주 정조. 정조의 능행길은 곧 하늘 같은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여론 수렴, 민의 수렴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격쟁 사건을 통해서 정조가 능행을 자주 했던 이유를 추론해 보았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요순임금이 되려 했던 정조는 능행을 통해 그 높은 궁궐의 벽을 넘어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00년 정조의 죽음으로 신문고의 설치에서부터 시작된 조선시대의 여론 정치는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른바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던 19세기, 여론 수렴의 길은 막혀버리고 분출구를 찾지 못한 백성들의 뜻은 후에 밀란이란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의 요체임에 틀림없습니다. 역사추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